안녕하십니까. 2023년 2학기 중간고사 한번 총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수업 때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냥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복이 있을 테니까, 네, 이번 시간에도 잘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내용이 직업의 의미인데, 직업이란 한 인간이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서 하는 경제적 보상을 받으면서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는 일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최종적으로 추구하는 게 뭐냐?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는 결국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 직업은 자아 실현의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 중에 하나이다라고 수업 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직업이라는 말의 어원적 의미, 그래서 뭐 직업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또 뭐였고, occupation, profession, vocation은 각각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말로부터 기원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내신용 문제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은 상식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직업에 대한 동양의 관점, 그리고 서양의 관점도 한번 알아보았고요. 교과서는 83페이지 자세하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제가 줄칠하게 했던 부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공자께서는 정명사상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군군신신 부부자자라고 말했던 그 정명사상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맹자가 또 특히 중요했던 기억이 납니다. 직업을 통해서 황상과 항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국가의 왕이, 지도자가 해야 하는 일이 무언지에 대해서도 맹자는 설명을 합니다. 직업, 맹자에게 있어 직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맹자가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표현 중에 뭐 노심자, 노력자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챙겨주고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했고, 순자는 사회적 역할 분담 강조 하는 사상가인데 뭐 모든 유교 사상가들이 다 마찬가지였죠. 도를 알고 있으면 뭐 다스릴 때 뭐 어떤 뭐뭐가 있다 뭐 이런 것도 수업 때 얘기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것도 알아두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하고 수능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장인 정신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어요. 네, 책임감 그리고 긍지가 장인 정신의 특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만이 오로지 나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태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직업에 대한 서양의 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에서 직업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플라톤이죠. 네, 플라톤은 영혼의 특성이 있는데 사람들이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영혼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을 잘 발휘하면 아르테하면 덕하면 탁월성을 보이면 몇 가지 능력을 갖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성, 기계, 욕망 이 세 가지 영혼의 특성이 있는데 이것들을 잘 아르테하면 이성은 지혜의 능력을 그리고 기계는 용기의 능력을 그리고 욕망은 절제의 능력으로 이제 발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잘 발휘해서 능력을 갖게 되면 이제 그 능력을 바탕으로 직업을 나누어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네, 그 유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고대 그리스에서도 그렇고 예, 내가 선택해서 직업을 갖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예, 역시 왕이 다스리고 철저한 신분제 사회인 이런 세상에서는
직업을 부여해 주는 겁니다.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지혜의 능력을 갖고 있으면 통치자, 즉 정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플라톤은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철학을 배우는 사람들이, 철학학자들이 이 통치자가 돼야 된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용기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군인, 즉 방위자가 돼야 되겠고요. 통치자와 방위자를 한데 묶어서 수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절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생산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능 개념을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수호자 계급은 재산도 따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사유재산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애들도 키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고 나서 공동 육아를 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뭐 통치자와 방위자 이걸 합쳐서 수호자라고 부르고, 그 수호자가 갖고 있는 특성 제가 두 가지 그냥 추가적으로 그냥 말씀드립니다. 그냥 알고만 계세요. 수능 나중에 배울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육아 그리고 사유재산 X 등이 수호자 계급이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 이 세 계층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도 플라톤이 강조를 합니다. 조화를 잘 이루어야 이상적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이 통치자, 방위자, 생산자가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이 세 가지의 계급이, 직업이 모두 다 동등한 입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직업은 이거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직업에 대한 서양의 관점 계속하겠습니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직업을 우리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오리지널 쓰인 원죄를 속죄하는 그런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죄를 씻는 행위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칼뱅은 직업 소명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부여해 주시는 거고요. 따라서 그 직업은 일종의 명령이기 때문에, 소명이기 때문에 잘해야 하는, 직업 생활을 잘해야 하는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일을 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칼뱅께서는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당신이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다면,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거다. 직업 생활을 잘 하고 있는 거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직업 생활이 잘 되고 있는지 그 증표가 이런 재산에 따른 부유한, 재산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증표가 된다. 직업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표,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증표가 된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직업 성공을 위해서 경천, 근면, 성실, 협동하는 자세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칼뱅이 되겠습니다. 자, 직업에 대한 서양의 관점. 자, 마지막, 베버. 자, 아까 베버 앞에 배웠던 칼뱅. 뭐, 칼뱅을 포함한 많은 청교도들이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경천, 근면, 성실, 협동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 청교도들의 기본적인 정신과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불경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또 청교도들의 특징, 뭐 이런 것들이 자본주의와 만나서 시너지를 일으켰다. 베버가 주장하는 바가 되겠죠. 서구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한 원동력은 바로 자본주의 정신과 청교도 정신이 결합했기 때문에 발달할 수 있었다라고 베버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상식이 되겠습니다. 베버는 사회학
에서 되게 또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뭐 고전 사회학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좋을 거예요. 뭐 3학년 때 사회문화 선택한 사람들은 또 필수적으로 배우게 될 학자이니까 베버라는 이름 익숙하게 생각해 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윤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윤리. 현대사회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윤리가 뭐가 있냐? 법과 사회 규범을 어기지 않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뭐 공익추구 및 사회적 책임을 진다라는 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뭐 예시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기업 윤리, 즉, 기업이 사회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두 명의 사상가? 두 명의 경제학자가 답을 하는데, 이 프리드먼이라는 사상가는, 기업은 사회적 책무가 딱 하나 있다. 그 사회적 책무는 바로 주주의 이윤 극대화이고, 그 외에는 뭐 딱히 지킬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에로우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두 명 프리드먼과 에로우가 공통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부분은 기업이 합법적인 영역 내에서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뭐 전문직의 특징도 제가 네 가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전문성, 독점성, 자율성, 대체 불가능성 이렇게 네 가지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뭐 사자로 끝나는 직업이 주로 전문직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공직자 윤리는 이제 교과서 87페이지에 있는 생각 키우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공직자가 뭔지 또 설명을 했었어요, 수업 때. 공직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정약용 선생님께서 공직자가 지켜야 되는, 뭐, 공직자의 다른 표현이 저희 수업 때 뭐 풀었던 문제에서는 뭐 목민관으로 나오기도 하고 뭐 지방관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뭐 관리라고 나오기도 했죠.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공직자가 꼭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정영훈 선생께서는 특히 전룡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검소의 다른 표현이 정영훈 선생의 표현이 바로 전룡이었죠. 전룡. 마디절자에 쓸룡자 써가지고 아껴 써라 라는 것이었는데 왜 아껴 써야 되는가 라는 것도 수업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내가 물건을 아껴 쓰고 그것을 다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환원하라고 했죠. 그렇게 되면 그들도 즐거워지고 나도 즐거워진다. 한 명의 개인이 물자를 아껴 쓰면 그건 그냥 개인의 행복만 이야기하겠지만 관리는 개인의 행복만 신경 쓴 게 아니라 백성들의 행복을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고요. 백성들이 즐거워하면 나 역시도 즐거워진다라고 이제 정영 선생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죠. 개인윤리와 사회윤리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달성해야 되는 게 뭐냐? 전제가 뭐냐? 바로 개인윤리와 사회윤리를 잘 지키는 사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개인 윤리를 이야기하는 대표적 사상가 칸트와 공자가 있었고요. 사회 윤리를 이야기하는 대표적 학자 니보가 있었습니다. 니보가 이야기하는 사회윤리가 무엇이 있는지 활동지를 통해서 정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활동지 보시면서 다시 한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의로운 사회가 지켜야 되는 덕목, 어떤 사회에서는 뭐 분배적 정의, 어떤 사회에서는 교동적 정의, 또 어떤 사회에서는 절차적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자, 분배적 정의는 분배 기준을 확실하게 설정하자라는 것이었고, 교정적 정의는 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잡자라는 것이었고, 절차적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절차를 만들든지 아니면 뭐 합법적인 절차를 만들든지 그 절차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뭐 아리스토텔레스와 국가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와 정의 활동지를 통해서 알아보았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일반적 정의를 법을 지키는 것, 준법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비례를 평등하게 하는 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였는데, 자, 이런 비례를 평등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을 잘 지키면 그렇게 되는 것이었고, 몇몇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죠. 뭐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가능했고요. 자, 분배적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무언가 나누어 줘야 할 때, 아니면 나눔을 받을 때, 그때 정의가 실현되려면 기하학적 비례평등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하학적 비례평등이 뭐였습니까? 내가 기여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었고요. 교환적 정의는 뭐였어요? 교환은 뭐 거래나 교섭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었고, 교환할 때 정의를 지키려면 산술적 비례평등을 달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산술적 비례평등이 뭐였어요? 같은 가치의 물건이 교환되는 것, 즉 1대1의 가치, 서로가 같은 가치의 물건을 거래하는 것이었고, 이게 안 되면, 이 1대1의 거래가 성립되지 않으면 교정하라고 그랬죠. 교정. 자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양한 분배 기준들을 도표를 통해서 또 정리를 했었죠. 활동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오죠. 95페이지, 9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이니까 교과서랑 같이 활동지랑 같이 보시면서 내용 정리하시면 좋겠고, 조금 더 활동지를 중요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능력에 따라서, 업적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절대적 평등에 따라서 분배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또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부분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롤스와 노직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롤스,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그랬고, 그 원칙을 정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죠. 정의 원칙은 제일 원칙과 제의 원칙으로 구분이 가능하고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사고 실험을 하나 하는데, 그 사고 실험의 이름이 원초적 입장이었고, 그 원초적 입장에 등장하는 무지의 베일은 어, 만약에 눈을 감은 상태가 되면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태라고 인지하게 되면은 인간이 가장 합리적인 답변을 할 수 있다라고 롤스가 주장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원초적 입장 실험을 조금 간략화해서 그 버스 ABC 사람 뭐 그런 기억하실 거예요. 네, 그 ABC 사람 중에 네, 한 명 고르는 거 했었잖아요. 네. 모든 사람들이 무죄 배일 상태가 되면 로이스는 다 그 C를 고를 거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었죠. 자, 그리고 제가 나눠드렸던 활동지 중에 뭐 최소국가에 대한 활동지가 있었는데, 뭐 최소국가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소유권리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제일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롤스와 노직이 천부적 재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롤스는 천부적 재능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또 동시에 그 천부적 재능 역시 그 사람의 것이 맞는데, 그렇게 얻은 이익을 혼자만 다 챙기지 말고 사람들이랑 좀 나누어 쓰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노직이 말하는 천부적 재능은 그것 자체 그 사람 것이고, 천부적 재능은 그 개인의 것이고, 그를 통해서 얻은 이익도 오롯이 다 그 사람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노직은 최소국가를 좀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최소국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노직만의 특별한 또 사상들이 있었어요. 자유지상주의 내에서 이야기하는, 노직이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만큼 또
그만의 또 주장, 논리가 있는데 그것이 또 무엇 있는지 수업 때 얘기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음, 왈처라는 사람은 A의 영역이 B의 영역으로, 뭐 X의 영역이 Y의 영역으로 쉽게 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그 영향력을 바탕으로 다른 영역들을 쉽게 여기고 그 마음 때문에 쉽게 침범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전체주의 사회, 독재 사회가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왈처가 또 개인적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배 기준이 뭔지 또 말을 했는데 또 활동지에다 적어놨으니까 그것도 잘 확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이렇게 OX 퀴즈도 같이 풀었던 기억나죠? 네,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처벌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응보주의 관점. 대표적으로 칸트가 있었고 칸트가 사형에 대해서 찬성하는 이유도 말했습니다. 공리주의자들은 처벌이 예방의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예방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리주의자 중에 한 명인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사형 찬성론자인 루소의 의견 교과서 99페이지에도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활동지 제일 마지막 쪽에 그러니까 그 처벌 활동지 6번 제일 마지막에 사형제도의 윤리적 쟁점이라고 해서 사형을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교과서 98, 105, 110페이지 여러분들 좀 잘 읽어보시라 또 말씀을 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105페이지도 잘 읽어보시고 98페이지도 잘 읽어보시고 110페이지도 잘 읽어보시고 홉스, 로크, 루소 사회계약론자들에 대해서 교과서 105페이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홉스는 자연 상태가 혼란이 지속되는 상태고 그리고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 생명,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에 의탁을 하고 동시에 그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왕을 아주 절대적인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로크는 반대죠. 왕이라는 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고 자, 내 자유, 내 생명 지키기에 좀 능력이 부족하다고 그 왕이 그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저항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홉스는 절대군주제를 지지한다는 얘기도 했었고 또 수능 개념도 하나 더 말씀드렸었죠. 그럼 자연 상태가 나쁜 거냐라고 물어보면은 홉스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부정의하다, 정의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는 거다. 그게 자연스러운 상태다. 그게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로크도 오히려 자연 상태가 되면은 내 자유가 훨씬 더 많아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좀 조심하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라고 또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110페이지 가시면은 뭐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야기 이게 쭉 나오고 활동지 통해서 11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도표로도 정리를 했었고 그리고 뭐 시민불복종의 의미는 뭐고 시민불복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3명의 사상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뭐 간략하게 한번 좀 훑어봤고요. 뭐 어려운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로 전화해서 아니면 문자해서 아니면 뭐 카톡으로 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시험 당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도 될 정도로 쉽게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예, 총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